암 환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건데요. 스티브 잡스가 원래 돌아가셔야 되는 일반 통계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채식도 했지만 고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잘못된 상식이 네, 안녕하세요. 메디엄한방병원 병원장이자 암센터와 항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호 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이상 통합암 치료를 전문으로 해왔고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대사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분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토콘드리아와 장내미생물 상호작용에 기반한 공생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췌장암을 논하기 전에 췌장이 어떤 장기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췌장은 왼쪽에 우리 위장 뒤쪽에 위치한 약 15cm 길이의 장기거든요.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소화효소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하죠. 그래서 췌장암은 이 췌장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위치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발견되면 이미 3기나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초음파만으로 이거를 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 안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내시경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CT 같은 걸 찍어야지 정확히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암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암들은 바깥에 정상 조직의 산소가 5라면 안쪽의 산소가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산소 때문에 암이 되는데 췌장암은 20분의 1입니다. 그 왜 그러냐? 췌장암은 암덩이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두꺼워가지고 산소도 안 들어가지만 당연히 면역세포도 안 들어갈 거고 항암제도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주변으로 혈관이나 림프절로 전이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견했을 때 이미 3기, 4기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 췌장암 5년 생존율이 지금 2.4% 정도거든요. 4기, 췌장암 4기에. 그래서 지금 치료율이 굉장히 낮은 암이기 때문에 발견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췌장암의 경우에 그래도 1기, 2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거의 50%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4기입니다. 3기도 치료율이 좀 높은 편인데 4기는 생존율이 이제 2.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빨리 알아채서 빨리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췌장 환자분들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 당뇨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못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멈추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혈액순환이. 그렇게 되니까 만성적으로 저산소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특히 이제 당을 좋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밥, 빵, 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가공육이나 트랜스지방 이런 식단을 오래 유지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자동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체 운동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 하체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 혈액순환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췌장암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죠. 현대인들이 이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암이 늘어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공통 분모들입니다. 네, 이제 가족력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예전엔 우리가 DNA라고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DNA를 그냥 받아서 유전자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암이 된다. 그런데 요즘의 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유전자만의 영향은 5%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95% 정도는 우리 생활습관 이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유전이라고 했던 게 사실은 뭐냐 같은 걸 먹잖아요. 가족들은. 그 다음에 생활 습관도 비슷해요. 운동을 많이 하는 집안은 운동도 많이 하고 근데 맨날 누워서 TV 보는 집안은 TV만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유사한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이런 걸 공유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치나 우리가 체한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 자주 올 수 있고요. 또 등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브레이저근 라인이나 날개뼈 근처가 아프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은은한 통증이 있다. 이러면 그게 췌장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좀 깊게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급격하게 살이 빠질 수 있지만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도 한 달 새에 5kg 정도가 빠졌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를 분비하니까 소화불량이 지속된다. 근데 이게 뭐 소화제를 먹어도 안 낫고 그러면 가서 CT를 한번 찍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췌장에서는 단백질 분해효소, 지방 분해효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방 분해효소가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변이 지방변이 돼서 변 색깔이 바뀌거나 아니면 변이 뜨게 돼요. 지방이 묻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변을 봤는데 이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간 쪽에서 담즙에 문제가 있거나 담즙이 지방을 유화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췌장에 지방 분해 요소가 나와서 지방을 분해하는 건데 요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췌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변이 뜨게 되겠죠. 췌장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이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간에서 나오는 담즙을 모아놓은 담낭이 간 밑에 있고요. 그 담낭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가 위가 왼쪽에 있고 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십이장이 오잖아요. 그 담도가 십이장으로 들어와요. 요 담도가 들어오는 길 바로 옆에가 췌장이에요. 그 췌장에 췌장 효소가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나요. 그래서 뭐가 잘 생기냐? 췌장암이 생기면 특히 이제 여기를 췌장 두부 머리 쪽이라고 하는데 여기 생기면 담도를 눌러가지고 담즙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황달이 생기면 우리가 눈도 뭐 노래진다든지 아니면 소변도 사실은 빌리루빈이 나오면서 노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달도 사실은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들이 황달 때문에 알게 돼요. 근데 황달이 생겼다는 건 이미 상당히 암이 커가지고 그 담도를 눌렀다는 얘기니까 좀 늦게 발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넘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은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화가 계속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약국만 들러서 소화제만 먹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CT, 특히 췌장은 깊은 곳에 있어서 초음파로도 잘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CT 같은 영상 검사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근거는 있지만 약간은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발에서 나오는 증상은 혈전에서 발 쪽에 있는 정맥이나 이런 쪽이 막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상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발로 요걸 알기보다는 소화기 쪽을 이쪽이 원래 문제가 있는 구역이니까요. 이쪽부터 이제 살펴보는 게 좋겠고 이게 암이라는 게 단일 요인으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사실은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은 구석기 때 사자를 피하려는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왜냐면 도망가야 되니까 모든 혈액을 일단 심장으로 보내가지고 심장에서 다리로 쏴주게 하는 게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석기 때는 사자를 우리가 가끔 만났지만 지금은 다 사자거든요. 직장도 사자고 일도 사자고 시어머니도 사자고 말 안 되는 아들내미도 사자고 남편도 사자고 뭐 잔소리하는 와이프도 사자고 돈도 사자고 사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스트레스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장으로 혈액이 다 몰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에 세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발암 요인이고 특히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게 만약에 반복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혼, 뭐 사별, 뭐 논문, 그다음에 소송, 뭐 왕따, 그다음 육아도 있어요. 육아도 스트레스 과로 불면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거라서 특정 음식을 먹어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이제 약간 과장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과일 주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과일 주스에 대해서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일 주스가 암 환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과일을 갈면서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옥수수 시럽만을 문제가 삼을 수 있는데 옥수수 시럽만큼 얘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그래서 사실은 유명한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원래 돌아가셔야 되는 일반 통계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채식도 했지만 과일 주스를 고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일 주스가 암에 굉장히 안 좋다는 연구가 굉장히 적었고요. 지금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과일 주스는 암을 굉장히 빨리 약화시키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과일 주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일 주스는 정말 일반인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당뇨가 있다든지 암 환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잘못된 상식이 우리가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게 암 예방에 좋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한 운동은 활선상소도 많이 만들고요. 면역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30분씩 하루에 나눠서 여러 번 한다든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여러 번 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
식후에 운동하는 거예요. 식후에. 혈당을 암이 막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또 굉장히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식후에 2-30분을 걸으면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가져가도록 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가져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유산소 운동을 식후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없으면 안전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가족력이 없더라도 유전적 요인이 없더라도 췌장암에 걸리시거나 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엔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을 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밤에 잘 때까지 그걸로 고민하시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갈 때는 에라 모르겠다 난 집에서 이 생각 안 해 이렇게 하거나 심호흡을 깊게 하거나 이런 이제 그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내 몸을 약간 빼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지속적으로 거기다 계속 놓으면 저산소가 계속 유지되면서 세포들이 산소를 못 먹으니까 변이가 일어나고 잘못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췌장암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 몸을 바꿀 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리는 거는 우리가 정상세포가 갑자기 암세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전암 단계 세포가 됐다가 초기암이 됐다가 중기암이 됐다가 줄기암으로 가는 이 과정이 있어요. 우리 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조직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조직을 다시 이쪽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 뭐 고압산소나 고주파나 고압산소 고주파가 굉장히 이쪽으로 강력하게 정상으로 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사치료 100일 요법이라 하는 게 그런 요법이고 이 기간 동안에 고압산소 고주파 그리고 식이를 이제 자연식 식물식으로 바꾸고 이런 치료를 병행해야죠. 면역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것들은 다 피해야 되겠죠. 안 좋은 것들은 다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나이 들면 면역은 장에서밖에 안 움직여요. 우리 면역의 핵심이 두 개거든요. 흉선과 장. 근데 흉선은 30만 돼도 40%밖에 안 남아요. 50이 되면 10%밖에 안 남고요. 그러니까 장 건강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 들면. 그 장 건강을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뭐 유산균 몇 개 먹어가지고 해결하려는 게 지금의 이제 풍토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로.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몇 번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넷플릭스에 핵심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게 뭐냐면 넷플릭스에 보면 건강을 해킹하다 장의 비밀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거기 보면 60종 야채 스무디 얘기가 나와요. 다양한 야채들에 다양한 균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60종 혹은 30종 이거를 동시에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서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게 우리 면역을 올리는 핵심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췌장암에 걸린다면 정리하자면 몸을 바꾸는 고압산소 고주파, 뭐 면역 치료, 그다음에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내 몸을 정상 상태로 돌리는데 이제 주력을 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단순당이죠. 설탕이라든지 액상과당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과당, 액상과당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과당도 과하게 들어가면 암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과당을 더 좋아해요. 요즘의 연구들을 보면. 그래서 과일 주스가 그렇게 해롭다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먹는 초가공 음식들,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든 과자든 디저트든 이런 거는 요즘 최근에 뭐 두쫑쿠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암 환자가 두쫑쿠를 먹는다. 그럼 암한테 디저트를 양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암이 디저트를 먹고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과한 당분입니다. 단순당. 두 번째는 이제 가공육과 붉은 육류인데요. 이미 WHO에서 이거를 가공육이나 붉은 육류는 발암물질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의 산업이다 보니까 축산업이라는 산업이 있다 보니까 반대 정보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쉽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가공육이나 붉은 육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염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는 암을 키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암 환자도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분법을 생각을 해볼까요? 암이 크려면 이분법을 해야 돼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 세포의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세포는 껍데기가 세포막이 지방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가 물이 많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걸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포가 안 터지니까. 그래서 인지질 이중막으로 돼 있죠. 안쪽은 물도 있지만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예요? 고기입니다. 우리 고기가 대부분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로 돼 있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순간 암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커야 되는데 재료를 계속 주니까 잘 크죠 아주. 그래서 고기를 강조하는 거는 암환자들한테 고기를 강조하는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되도록이면 빼야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 암환자 모임 중에 5년 생존 95%를 달성한 데가 일본의 이즈미에인데, 이즈미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은 딱 하나 권하죠. 그게 뭐냐면 흰살 생선, 조그만 흰살 생선 정도 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야채들을 통해서 이제 섭취하게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쁜 거는 바로 이제 나쁜 기름이에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만 문제는 아니고 단백질에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도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게 포화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막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란 말이죠. 이 기름이 오메가6가 높거나 포화 지방이 높으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압산소를 해도 세포막이 딱딱하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메가3고 냉압착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가 이제 그런 좋은 기름에 속합니다. 올리브유는 일반적으로는 건강에 좋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올리브유가 좋을 수 있고요. 올리브유는 주로 오메가9이거든요. 우리가 오메가3가 있고 6가 있고 9이 있는데 오메가6는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오메가9은 혈관 건강엔 좋지만 세포막 건강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막을 얘도 딱딱하게 만드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권하는 건 오메가3 종류고요. 원래 오메가9은, 그러니까 올리브유, 오메가9은 누가 먹는 거냐? 채식주의자가 먹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는 채소에 오메가3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먹으면 세포가 너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독성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채식주의자들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완전 채식주의자는 세포막을 어느 정도는 딱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 쓰이는 게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오메가9 정도를 먹어줘서 이제 세포막을 어느 정도 건강도를 유지하는 거죠. 적당히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이제 올리브유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오메가3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오메가9 올리브유를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미 많이 밝혀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우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벤조피렌 같은 것도 고기에 들러붙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우리가 불에 이렇게 구우면 이런 물질들이 고기 표면에 다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겹살을 드실 때 탄 부분은 이제 잘라내는 게 좋고, 상추나 깻잎 같은 녹색 채소랑 같이 드셔서 이거를 흡수를 좀 방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배출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을 예를 들어서 그냥 석쇠에 굽는 거랑 소뚜껑 삼겹살을 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불에 구우면 그대로 다 붙거든요. 들러붙거든요. 근데 소뚜껑을 하면 기름기가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물을 쓰는 건데요. 우리가 왜 요리할 때 물을 써야 되냐면, 물은 100도 근처로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기름으로 튀기거나, 기름은 몇백 도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그러니까 공기를 쓰는 방식이나 기름을 쓰는 방식들은 전부 온도를 너무 과하게 올려요. 그러면 이제 원재료가 상하게 되겠죠. 타거나 단백질이 단백질은 60도만 돼도 변성이 되니까 그 기름도 변성이 되죠. 그래서 그런 변성을 안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이용한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주로 삼겹살이나 이런 게 먹고 싶다 하더라도 주로 수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름기는 다 빼고 그렇게 드시도록 이제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이제 야채를 많이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야채는 파이토케미칼도 너무 많고 다양하게 먹으면 장내세균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에도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 특히 시골 사람들은 보통 막 2,000종, 3,000종 정도의 균들이 이제 뱃속에 있는데, 암 환자는 이게 500종, 600종으로 떨어져 있어요. 도시인들도 1,000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는 데는 이제 다양한 야채를 다양하게 먹는 거, 아까 60종 야채 주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둘째로는 이제 발효식품이죠. 그래서 청국장이 정말 좋죠. 청국장이 정말 좋고, 그래서 청국장을 생균으로 먹기 위해서 반은 끓이고 반은 남겨놨다가 나중에 풀어가지고 같이 먹는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되게 좋고요. 청국장이 면역력을 50% 정도 올려준다, 이런 연구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가 많은 냉압
냉압착 들기름, 냉압착 아마슈죠. 그러니까 기름은 우리가 예전에는 기름을 안 썼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름을 짜서 쓴 게 얼마나 됐을지. 당연히 구석기 때는 기름을 안 먹었고, 그런데 이제 이 기름을 불에 넣는 순간 바뀝니다. 구조가. 그래서 냉압착으로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냉압착 들기름과 아마씨유가 가장 오메가3가 높기 때문에 이제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산소가 세포로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이제 좋은 음식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췌장을 과로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췌장이 언제 과로하냐? 얘가 인슐린을 분비할 때도 과로할 거고 소화 효소를 분비할 때도 과로할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막아야죠. 그러니까 과식도 안 되는 거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 술을 10시간 계속 먹는다. 그럼 안주를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이 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췌장의 과로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과식, 폭식, 갑자기 많이 먹거나 그럼 혈당이 또 급격하게 또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일을 식후에 먹는데 그게 아니라 과일을 식전에 먹어야 돼요. 식사 시작할 때 과일과 야채를 먼저 먹어서 식이섬유를 많이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마지막에 먹고, 요것만 해도요 혈당이 식후 2시간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그냥 맨 먼저 밥을 막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탄수화물이 금방 포도당으로 분해가 될 거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순서만 처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맨 처음에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좀 먹고, 그러면 실제로 테스트해 보시면 혈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채소나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식후에 15분, 20분, 뭐 30분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게 혈당을 지키는 길이고 이 췌장이 과로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과식, 폭식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이제 췌장의 과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야식입니다. 야식을 하면 밤 동안에 췌장이 쉴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췌장은 일하고 있고 뭐 대장, 소장 다 일하고 있죠. 그래서 저녁의 식사는 자기 전에 3시간 전에 이제 다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췌장암도 마찬가지고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인데,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꺼내야 돼요.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내 몸을 수렁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걸 해야 되는데, 집에 갈 때는 고민 보따리를 학교나 직장에다가 놓고 집에 가셔야 돼요. 집에 가서는 그냥 멍하게 지내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야지 우리 혈관들이 넓어집니다. 집에 가서까지 그 고민을 하면 혈관이 계속 좁아지고 심장으로만 혈액을 계속 보내게 돼요. 그래서 심장병도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을 어떻게 할지 그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낮에 생겼던 고민을 밤까지 들고 가는 행위를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보따리는 학교나 직장에 놓고 오겠다. 집에 가서는 재밌는 거 보고 TV 보고 막 즐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면,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죠. 혈관이 넓어지면서 여기 있는 세포들이 굳이 따로 몸을 바꿔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구해내는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